살아갑니다. 혼자 살 수 없어서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살아갑니다. 가족, 회사, 동호회, 그리고 팀, 공동체, 협동조합 등 무리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은 이 무리들이 잘 살아가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그 퍼실리테이션의 세계를 알아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자격증과 퍼실리테이션 편입니다. 네, 오늘 또 아침 일찍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자격증과 퍼실리테이션에 대하여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어제 있었죠. 어제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긴급하게 또 편성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어제 이제 요청을 받고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 가면 이제 자격증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죠. 그 직업능력개발원에 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퍼실리테이터 또는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격증이 과연 얼마나 될까 검색을 해봤더니 무려 88개가 나왔습니다. 88개. 굉장히 많죠. 네. 국가 공인 민간 자격은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국가 자격이 있고 국가 공인 민간 자격이 있고 예를 들면 국가 자격은 의사, 변호사 이런 것들입니다. 국가에서 직접 시험을 치르고 관리하는 그런 자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자격 중에서 국가가 좀 신뢰할 만하다라고 인정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서 등록되어 있는 그 자격이 국가 공인 자격인데 퍼실리테이션에서는 국가 공인 민간 자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이름으로 예를 들면 무슨 회의 설계사 이런 이름으로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퍼실리테이션 또는 퍼실리테이터라는 이름으로는 검색되는 게 없습니다. 88개 모두 등록 민간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자격이에요. 개인 회사가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어떤 단체, 사적인 단체가 줄 수도 있고요. 한국 퍼실리테이터 협회에서 제공하는 자격도 한국 퍼실리테이터 협회라는 민간 단체가 제공하는 자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믿을만한 것이냐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통로로 검증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적어도 인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는 인증해달라고 국가에게 요청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퍼실리테이터 협회에서 제공하는 그 자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도 제가 찾아가서 오늘 아침에 찾아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CPF로 등록되어 계신 분이 70명이고요. 그 다음에 CF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400명입니다. CPF는 인증 전문 퍼실리테이터고요. CF는 인증 퍼실리테이터, Certified Facilitator 이렇게 되고 그것이 이제 400명입니다. CPF는 Certified Professional Facilitator죠. 이 부분들은 70명 정도 지금 현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88개의 다른 협회나 다른 연합회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센터 또는 일반 회사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그 지속적으로 자격증을 배출하고 있는 협회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몇 개의 기관에서 그래도 배출을 하고 있는데 손에 꼽을 정도이고요. 대부분은 자격증을 제공한 실적이 없거나 초기에 한 2년, 3년 정도 하다가 중단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자격을 취득을 하시려면 어느 자격이 더 좋고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걸 이제 검증해 보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를 그래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이제 자격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일단 검색을 해보시고 다른 자격증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거기에 인증 실적도 나와 있고요. 소개하는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확인해 보는 방법, 그것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탈락률이 굉장히 중요한 그 지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이 탈락률이 제로다 그러면 그걸 과연 자격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의심이 가죠. 예를 들어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바로 자격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건 교육 이수증과 자격증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락률이라는 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탈락률이 높은 자격이 그 우수한 자격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평을 들어봐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그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 어떻더냐 그랬더니 되게 까다롭고 배움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다라는 것들의 이제 평을 들어보면 그 자격이 취득할 만한 자격인지 아닌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세 가지 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홈페이지에 가서 다른 자격증과 등록되어 있는 내용, 그 다음에 현재까지 등록한 취득한 인원들의 숫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는 것 하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만큼 까다로운가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 까다롭다기보다는 얼만큼 공정하고 그 다음에 취득하는 것이 얼만큼 어려운가, 즉 탈락률이 얼만큼 되는가 요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 취득하신 분들에게 그 취득 자격이 어땠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는 거,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우수한 그 자격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88개나 되고요. 지금 전체 등록, 민간 등록 자격의 숫자는 약 5만 개 정도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 이게 너무 난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들도 있습니다. 난립했다라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격 제도를 국가에서는 현재의 방식으로 그냥 두고 있는가? 그거는 이제 한 가지는 어떤 새로운 기술, 그리고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표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가가 그걸 미리 정해 놓으면 새롭게 등장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의 숫자도 적고 그것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 정부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민간에서 자유롭게 하게 놔둘 수밖에 없다. 뭐 예를 들면 전화기를 누군가 발명을 했는데 그 전화기를 이렇게 오퍼레이팅, 전화기를 이렇게 다루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자격을 만들어서 이것을 보편화시키고 뭔가 표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 하는데 그걸 정부한테 심사를 해주세요 하면 정부에 그걸 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전화기를 당장 만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민간에 당시에 그걸 시도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정말 세상에 유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더 이게 저변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시도했던 자격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부터 공식력을 얻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기고 또 이미 자격을 받고 활동한 사람 중에서 신망을 받는 사람들을 이제 자격심사위원으로 기용을 해서 국가 공인 자격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난립해 보이는 이 자격증의 발전 과정은 한편으로 보면 불가피한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자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현명한 판단을 우선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자격들이 이렇게 난립을 하게 되는 이유는 과연 뭘까? 왜 사람들은 이제 자격증이란 걸 필요로 할까입니다. 한편에서는 자격증 그게 너무 난립되어 있고 저렇게 난립되어 있는 자격증의 어떤 세계에 빠져들고 싶지 않아. 그러니 나 고고하게 내 스스로의 진정성을 지키면서 자격증 같은 것은 만들지 않고 이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도 하나의 올바른 생각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격증이 자꾸 생겨나는가 이겁니다. 그건 우선 어떤 특별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그런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요 라고 뭔가 표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표시를 하려면 매우 긴 시간 그 사람과 접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좀 직접 관찰을 하거나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해보거나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사라는 정비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가 진짜 자동차를 고쳐서 자동차가 고장났던 자동차가 고쳐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자격증이 있으면 그거 하나만 딱 보면 이 사람이 그래도 이런 기술이 있나 보다. 그것도 역시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자격증을 보면 이분이 적어도 여기에서 무언가 나와는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겠네. 이 정도의 인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 내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시장에서 서비스를 하고 싶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알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 스스로 명함에다가 누구다, 나는 자동차 정비사다, 또는 나는 소설가다, 나는 또 퍼실리테이터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3자 누군가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당신에게는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이제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더 효율적인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종이 한 장 또는 그 자격증 하나면 나머지의 모든 검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자격증이 또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수요자는 예를 들어서 퍼실리테이터가 지금 이제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을 이제 진행을 하고 싶은데 누가 과연 저 밖에 세상에 누가 퍼실리테이션을 잘하는 사람일까? 이거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라는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번만 누군가 앞에서 시범을 보이고 한 번만 자격이 있다는 걸 시험을 통해서 통과하든 실습을 통해서 통과하든 이렇게 누군가 제3자가 한 번만 검증을 딱 해서 증명서를 만들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증명서만 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이 서로 어느 정도 신뢰하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굉장한 효율이 있네요. 그죠? 네, 효율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도와준다. 서로에게 뭔가 믿음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제3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3자가 대신해서 봐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일정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이걸 대신해서 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3자가 그걸 정말 면밀하게 보고 수요자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심사하는 과정이 이제 또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정확하게 심사를 하려면 너무나 많은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다 보면 이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기준, 이것을 통과하는 사람을 정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자격증 제도이고 실제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온전하게 퀄리티를 인정받았다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이만큼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를 증명해 주는 것이 자격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탠다드를 너무 높이면 더 정확한 그 사람의 역량을 평가할 수는 있지만 통과하는 사람이 너무나 소수일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 이 전문 영역을 전체 사회에서 사용하는데 이제 부족함이 생기겠죠. 너무 소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인증의 비용이 또 너무나 비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들어 수천만 원 하는 그런 자격 심사 과정을 이렇게 통과하기는, 그 과정을 거쳐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한 수십만 원의 수준으로 이렇게 낮추려다 보면 완벽한 또는 아주 고도의 어떤 그 자격의 심사를 하기는 어렵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걸 저렴하면서도 시장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의 공신력을 갖게 하려면 심사위원의 진정성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세팅에서 그 사람의 역량을 제3자를 대신해서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보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투철한 마음가짐이 없다면 그 인증 제도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현혹시키고 달리 좀 심하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국 퍼실리테이터 협회에서 제공하는 퍼실리테이션 자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CF와 CPF가 있죠. 이것을 취득하는 방법은 먼저 인증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24시간의 인증 교육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증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실습을 본인이 이제 직접 해야 됩니다. 인증을 실습을 해야 되고요. 그 실습을 하는 것을 이제 2년 동안에 걸쳐서 5번 하도록 그렇게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번의 실습은 최소한 4명 이상의 그룹을 대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시간, 5번을 다 합쳐서 10시간 이상이어야 됩니다. 10시간 이상. 그래서 10시간만 딱 맞춰서 하는 경우에는 탈락할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말 10시간으로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더 어렵겠죠. 그래서 좀 더 풍부하게 경험을 쌓고 인증 신청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실습을 하신 다음에, 실습이라기보다 실전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연습용으로 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전 퍼실리테이션을 한 것을 2년간 5번 이상 채우셔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이제 충족이 되신 다음에는 이제 신청서를 쓰시고 에세이를 쓰시고, 이거에 관한 이제 자세한 절차는 협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한 건 벌써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청을 마음먹었을 당시에 협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를 받은 것을 이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시죠. 그렇게 해서 서류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구술시험, 즉 면접을 보시게 됩니다. 서류를 통과할 때 이제 가장 많이 탈락은 아닌데, 탈락하는 이유들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진행한 워크숍을 설명하는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 쓰듯이, 회사에 오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제 보고서 쓰듯이, 즉 사실을 객관화시켜서 나열한 다음에 제출하는 이런 보고서 형식으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탈락할 위험성이 많아요.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워크숍을 설계했고,
어떤 도구를 썼는데 그 도구를 쓴 이유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할 때, 그렇게 진행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고, 뭐 등등의 이야기를 잘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자 수가 아니라 단어 수가 아마 2000 몇 단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수를 글자 수로 착각을 해서 매우 짧게 써서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도 탈락하시게 됩니다. 그건 그 경청을 하지 못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출을 하고 구술 시험은 30분간 보게 되는데, 그걸 통과하면 CF 자격을 주게 됩니다. CPF는 대체로 이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이제 그 과정을 밟아가실 수 있는 힘이 생기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CPF도 협회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비는 일반인인 경우에 2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학생인 경우에는 10만 원 반 가격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CPF는 심사비가 현재 60만 원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CPF는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그 자리에서 시연하는 과정이 30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훌륭한 퍼실리테이터가 되는 것은 자격을 취득하는 것만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하는 길은 훌륭한 퍼실리테이터가 되는 좋은 가이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훌륭한 퍼실리테이터가 되는 것은 의사와 비슷하게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훌륭한 의사는 치료를 해내는 사람이죠. 즉 환자가 있을 때 그 환자가 지금 상태보다 좀 더 나아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완치할 수도 있고요. 완치를 하지 못하는 질병인 경우에는 지금의 상태보다 더 좋도록 바꾸어내는 것이 의사가 하는 일인 거죠. 근데 그걸 악화시키는 건 우리가 의사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퍼실리테이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집단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의사결정, 갈등 해결, 또 훌륭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어떤 창의적인 과정을 돕는 건데, 도와서 더 잘 되도록 하면 그것이 훌륭한 퍼실리테이터다. 그런데 내가 도우려고 훌륭한 마음을 먹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방해하고 말았다면, 그것은 아무리 자격증을 많이 또 훌륭한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훌륭한 퍼실리테이터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격증을 발판을 삼아서 훌륭한 퍼실리테이터의 길을 걸어가시되, 자격증이 다가 아니고 결국은 실제로 퍼실리테이션을 수행할 때 그 퍼실리테이션 수행의 결과를 멋있게 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훌륭한 퍼실리테이터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자격증과 퍼실리테이션의 주제로 퍼실리테이션의 세계 그 세 번째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이 현재 14명 계시네요. 네, 질문을 제가 비교적 오늘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들으신 소감도 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질문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질문이 올라오고 있지 않네요. 네, 그러면, 다음에 어떤 주제로 했으면 좋겠는지를 남겨주셔도 좋고요. 네, 내일은 제가 HR과 퍼실리테이션으로 잡았습니다. 정 모티베이터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주제죠. 그래서 내일은 HR과 퍼실리테이션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질문 남겨주시거나 그 다음에 오늘 뭐 소감을 남겨주시거나,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권용화 선생님. 네,
네, 언택 환경에서의 퍼실리테이션에 대하여 말씀을 해달라고 또 주셨네요. 네. 이건 지금 현재 제가 몇 개 리모트 퍼실리테이션이나 언택 환경에서의 퍼실리테이션은 저희 소통 TV 채널에 다른 에피소드로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와 좀, 차별되는 내용으로, 언택트 시대의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퍼실리테이션 이야기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문이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역사회 문제와 퍼실리테이션을 다음에 다루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사회 문제도 제가 리스트에 잘 적어놓고 적절한 시간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미디어와 퍼실리테이션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요. 제가 재택근무와 퍼실리테이션도 목록에다가 넣어놓긴 했었네요. 네, 그리고 공무원과 퍼실리테이션, 뭐 심리학, 정치학과 퍼실리테이션은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등 아주 다양한 주제가 퍼실리테이션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다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퍼실리테이션의 세계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막 나가려던 참에 질문이 왔습니다. 발급기관이 꽤 많은데 협회에 따라서 검증 방법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대체로 이제 어떤 게 다르냐면, 교육을 받으면 바로, 자격을 주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요.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교육을 보고, 필기 시험을 치러서, 자격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필기 시험을 이제 얼만큼 또, 공정하게 시행하고, 또 난이도를 얼만큼 두느냐에 따라서 자격증의 품질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면접을 보고, 에세이를 쓰고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 그 에세이도 이제 좀 얼마큼 길게 쓰게 하느냐, 짧게 쓰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면 그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글을 좀 길게 쓰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전문 영역에서 실제로 무언가 손으로, 몸으로 그것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글을 길게 쓸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글을 길게 쓸 수 있다는 건 개념적인 사고력이 그만큼 있다는 것이고, 그래야 어떤 문제 상황을 잘 판단하고 그거에 맞는 어떤 방법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글을 길게 쓰게 하느냐 아니냐도 그 협회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길게 쓰는 글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물론 무조건 뭐 박사 논문처럼 더 길게 쓰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서 박사라는 자격은 그래서 긴 문장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만큼 긴 문장도 훌륭한 자격 기준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협회마다 매우 차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위계 조직에서의 퍼실리테이션, 그리고 가족회의나 어린이회의에서의 퍼실리테이션도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이것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거 제가 시간이 나는 한 매일같이 이 방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제들을 계속해서 다루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퍼실리테이션의 세계에 와주신 걸 감사드리면서 내일 또 7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